5월 8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연휴 내지는 주말 3일 연휴 잘 보냈습니까? 미세먼지로 인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라가 참 여러가지로 어지러운데요. 이제 숨 쉬는 것도 기본적인 권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자, 전부 대선에 관심이 있어서 이 어버이들이 굉장히 좀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4, 5일 이틀간의 사전투표로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투표 당일 내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자,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투표율이 아무리 높으면 못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 속에서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무언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썩어 문드러진 여야, 보수, 진보, 중도, 또 좌파, 우파 이런 문제들의 허구를 폭로해 가니까 몇몇 분들은 굉장히 불쾌한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사에 삐뚤어졌나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양 댓글도 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의에 가까운 것이 정치의 민낯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누구를 뽑으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거기에 마치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 양, 자기 아버지나 형제가 출마한 양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집중하고 열광하고 하는 행태가요, 저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야권도 10년 집권해 봤습니다. 야권 10년 집권한 이후에 다시 보수가 9년 집권을 하다가 쫓겨나고 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야권 10년 전에는 노태우와 김영삼이라는 과도적인 보수의 집권이 있었습니다. 자, 오랜 군부 통치에서 과도적인 색채가 옅어진 이 보수 세력의 집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의 10년 집권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진보주의자인가 좌파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적 현실에서 봤을 때 이념적 지표의 핵심이 될 안보나 또 한미동맹, 친북, 이렇게 친중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두 정권을 평가해 봤을 때는 어떤 행태로든 좌파 정권이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파가 뭐 꼭 나쁘다, 우파가 꼭 좋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라고 불리우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우파라고 불리우는 것을 듣기 좋아하느냐? 저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든 우든 정상적이어야 되겠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군부 독재, 그리고 옅은 색깔의 보수, 그리고 좌파 정권, 그리고 다시 보수 정권 이렇게 이제 거쳐 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좌우를 다 시켜봐도 시원찮았으니까 한국의 정치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보수가 제시하는 미래에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빼고
중도도 그렇고 그리고 진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각 정파들이 내어거는 가치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수렴하고 부정적인 것은 거부하는 형태의 한마디로 좌우에서 택할 수 있는 부분들, 중도에서 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믹스해서 이 시점에 맞는 새로운 한국적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이 되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보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적 현실에서 보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또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 그리고 70년대 이런 한국의 사회 경제를 고려할 때요. 자,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성장을 해왔느냐. 90년대 중반까지는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볼 수 있고 그 고속 성장의 한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 97년 IMF 사태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이후로는 한국이 중속에서 저속 성장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지속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19년 동안 한국 경제는 중속 성장에서 고속 성장이 멈추고 중속 성장에서 저속 성장의 사회로 갔다는 겁니다. 한 사회가 고속으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 분배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거나 인권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속 성장의 과실을 통해서 중산층이 형성되고 국민의 다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이 사회상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중산층이 되어갈 때 그 사회는 한마디로 독재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죠. 박정희식의 압축적, 불균형적 이 집중 성장 방식은 한마디로 전 세계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과를 낳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를 중진국의 대열에 올려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진 중산층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과 인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기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79년에 11.6이 나게 된 동인이 부산, 마산, 부마 사태 항쟁이고요. 그리고 또 5.18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시 군부 독재로 재연장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 87년 6월 항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발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거라고 봤겠지만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맞게 자본주의 또한 원칙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길거리에 집회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구속시킬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와 관련된 자본주의적 시스템, 흔히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은 과연 정말로 자유롭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경제인가라고 봤을 때 자유롭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경쟁도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로 전락해갖고 그것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허울을 쓴 상황에서 대통령 그리고 고위관료, 정치인, 법조인, 언론 등 이 사회의 상류 지도층들이 한마디로
경제 부분과 정치 부분을 유착시키는 정경유착을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더욱더 고도화해 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켜보십시오. YS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르기까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가 없었던 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각 정권별로 의혹들과 게이트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 것이고 그 빙산 밑에 잘 해먹고 간 수많은 부패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치인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이런 형태로서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군인에서 부패한 민간 정치인으로서 전환만 이루었을 뿐이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인을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좌파 정권 10년을 시켜보니까 부패는 매한가지고 안보는 흔들리고 이념적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에 있어서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라는 측면 때문에 다시 능력 있는 보수, 즉 과거의 군부 독재의 보수보다 이제는 능력 있는 보수를 택한 것이 이명박이고 또 이명박이 능력은 자기 개인적 능력만 보였지 국가를 위한 능력을 보였지 못했다 해서 과거에 한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보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뽑아봤는데 그것은 완전히 환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지금까지의 민주화 이후의 선택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있어요. 지역주의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영호남 지역주의가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호남에서야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인데 물론 안철수로 간 표를 가지고 지역주의가 극복됐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아직도 지역주의가 남아있지만은 적어도 영남에서는 PK에서는 지금 문재인이 1위를 하고 있고 홍준표와 안철수가 2, 3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론조사 직전까지는 그랬고요. TK에서는 홍준표가 1위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도 상당한 표를 가져가고 있고 특히 영남 지역의 출향 인사들은 완전히 지금 의식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지역주의. 또 충청이나 강원에 있어서도 지역주의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는 무너진 선거다. 그 다음에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지금 대선 후보로 한 명도 없다.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죠. 과거에 YSDJ 김종필 같은 사람, 또 박근혜 같은 사람, 이명박 같은 사람 이런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 안보 문제가 일부 보수층에 있어서는 막판에 표 집결의 요인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 문제를 지금 북핵 위기에서 세계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절대적 선택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이번에 출마한 5 후보 중에 다수가 문제가 있는 일들이 발생했지만은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투표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박근혜 투표입니다. 박근혜를 쫓아냈고 적어도 누가 되든 박근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그 배경에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를 집권해 권력의 집권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해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종의 불만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선 5 후보, 주요 유력 5 후보 모두 어느 정도로는 이 자신의 한마디로 지지 집단에 경사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각기 이념적으로 경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안철수 후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자신들이 내어거는 앞에 세 사람과는 다른 세상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매니아층을 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 등은 곧바로 다음날 정도에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취임식은 최대한 국회에서 간소화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아마 각 정당들을 당일날 순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오라 어쩌라 이렇게 가서 과거식의 리더십을 보인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정권이 제대로 꾸려가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대통령 당선되었으니까 각 정당의 대표들은 청와대로 좀 들어오시오. 그것이 제가 볼 때 향후에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될지 한마디로 가늠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관 총리를 임명을 할 때, 자, 장관 총리 섀도우 캐비넷으로 미리 임명을 하겠다 했다가 한 자리 못 얻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뛰쳐나갈까봐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무사히 임명될 것인가? 안 그러면 석 달, 넉 달, 5달을 갈 것인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대미, 대북, 한마디로 어떤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인가? 이것도 매우 의문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혼란은 지속되어 갈 거고, 그 속에서 일정한 혼란이 있은 이후에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헤어날 수 없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 것인가? 그 갈림길만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지금 민주당이 기껏해야 120석 가까운 의석이 있고, 자,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들을 입당시켰지만은 결국 110석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은 38석 정도의 의석일 거고요. 바른정당은 현재 20석 안팎에 겨우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고,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되지 않으면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데, 과반수인 150석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의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집권을 해 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2당 아니면 3당이, 2당 가지고도 힘듭니다. 3당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주당이 120석, 국민의당이 38석 하면 158석입니다. 거기에 정의당 6석, 164석입니다. 거기에 자기들 성향의 무소속들을 좀 더 입당시켜서 어쩐다 하더라도 180석이 안 되는 상황이며, 그러면 거기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만 덜미를 잡더라도 제대로 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하고 다 합쳐서도 지금 130석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것이 제대로 된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은 여야 연정 형태의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끌어가겠다라고 갈 때 아마 굉장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고, 지금 안보 경제 위기 속에서 이런 후유증들이 지속될 때는 국가적인 어떤 붕괴 차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선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이 열리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크게 기대하거나 한마디로 크게 실망할 것도 없고요.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더 겪어갈 것이고 앞으로 한 6개월은 혼란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 다행히나마 접점을 찾아가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요. 접점도 찾지 못한 채 이 혼란이 더 큰 수렁으로 접어드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의 한마디로 한계라면 한계지 않겠는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투표에 참여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라는 지금 투표를 권유하는 그런 환상에 너무 기대는 갖지 말기 바랍니다. 뭐 투표는 해야 되겠지요. 할 수 있으면. 프랑스에서는 마크롱이 당선되었습니다. 중도 무소속이죠. 자, 어쨌거나 프랑스는 우여곡절 끝에 기성정당을 몰락시키는 정치 혁명을 이루었다. 뭐 일단은 그렇게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역주의가 무너지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무너지고 안보와 이념도 무너지고 도덕성도 무너졌지만은 그야말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 행위는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투표의 결과는 무너졌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